지적 호기심이 많으신 여러분, 지적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재정의한 한 남자의 업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한 사상가였습니다. 바로 무의식의 설계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지도를 해독할 준비가 되셨나요? 프로이트의 사상은 너무나도 급진적이어서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삶, 합리적인 결정, 그리고 정체성의 표면 아래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욕망, 트라우마, 충동으로 가득 찬 어두운 바다, 즉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개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 혁명입니다. 이번 영상 에세이에서는 그 지도를 함께 그려나갈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무엇을 말했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비엔나의 신비로운 히스테리 사례들에서부터 그가 최종적으로 구축한 마음의 모델, 즉 유명한 이드, 자, 초자에 이르기까지 정신분석학의 기원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날 프로이트의 사상 중 무엇이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 내러티브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들은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하나의 캔버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글자 그대로의 표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이트를 이해하려면 19세기 말의 비엔나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세기 말이라 불리던 시기였죠. 그곳은 극심한 대비가 존재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르주아적 품위, 과학적 진보, 우아한 왈츠가 넘실거렸지만 그 아래로는 억압된 사회, 성적, 예술적, 철학적 긴장감으로 폭발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용광로 속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상당히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당대의 유물론적 과학에 기반을 둔 명석하고 야심찬 신경학자였죠. 그는 심리학을 혁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자들은 의학계를 당혹스럽게 하는 한 가지 증상, 바로 히스테리를 보였습니다. 히스테리는 흔한 진단이었는데 거의 여성에게만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은 마비, 실명, 신경성 기침 또는 말하기 불능과 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신경이나 뇌에 어떠한 유기적 원인이나 관찰 가능한 신체적 손상이 없었습니다. 당대의 의학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신경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와 같은 일부는 최면을 사용하여 이들을 연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샤르코와 함께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갔고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샤르코가 최면 상태에서 히스테리 증상을 유도하고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핵심적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즉, 증상에는 신체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신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씨앗을 마음에 품고 비엔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핵심 인물인 요제프 브로이어 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친구이자 멘토였습니다. 브로이어는 역사를 바꿀 만한 한 가지 사례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바로 안나 오였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동안 마비와 심한 신경성 기침을 앓던 명석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브로이어는 우연히 그녀가 말하기를 통한 치유라고 부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최면 상태에서 안나 오는 브로이어에게 각 증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트라우마적이거나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한 증상의 기원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를 명확히 표현하고 나면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갇혀있던 감정이 해방되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1895년에 히스테리 연구를 출판하며 카타르시스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카타르시스란 바로 그 감정의 배출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론은 히스테리가 감정이 표현되지 못한 트라우마적 기억들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억압된 감정은 다른 곳으로 전환되어 신체적 증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치료법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곧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최면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애초에 그 기억들이 접근 불가능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브로이어는 기억들이 변형된 정신 상태에서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억압이라는 더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수동적인 망각이 아니라 마음의 능동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기억들이 환자의 의식적인 도덕관념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트라우마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종 성적 또는 공격적인 성격을 띠는 기억들이었죠.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들을 억압하고 의식 밖으로 능동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특히 성과 관련된 연결점은 브로이어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고 결국 그들의 우정은 깨어졌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프로이트는 최면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기술인 자유연상을 개발했습니다. 환자를 최면하는 대신 유명한 긴 의자에 누운 환자에게 아무리 사소하고 터무니없고 부끄러운 생각이라도 검열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석가를 직접 보지 않음으로써 검열이 줄어들어 긴 의자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탐정처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실언 또는 실수 행위,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말실수, 망설임, 환자가 피하는 주제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억압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항이 억압된 자료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그것을 지적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연상을 통해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발견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 밖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감정, 결정, 증상을 좌우하는 광대한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역동적인 무의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프로이트는 마음의 첫 번째 지도인 제1 지형학 (First Topography)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빙산 비유입니다. 물 위에 보이는 것은 의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지각, 이 순간의 생각들입니다. 그것은 전체 마음의 아주 작은 부분, 즉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물 바로 아래에는 전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첫 선생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거기에 접근 가능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억이며 의식의 대기실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깊은 곳에 숨겨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 바로 무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동, 억압된 기억,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욕망들이 존재합니다. 이 자료는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검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부터 이 거대한 덩어리가 전체 빙산의 움직임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이 억압되고 검열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뒷문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열리는 문이었죠. 1900년 그는 자신의 역작이라고 여긴 꿈의 해석을 출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대담했습니다. 꿈은 왕의 길, 즉 무의식으로 향하는 왕도라는 것이었죠. 프로이트에게 꿈은 무작위적인 신경활동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욕망의 충족이었습니다. 그는 수면 중에 우리의 의식을 보호하는 검열이 부분적으로 완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의식에 억압된 욕망들, 종종 유아기적 또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욕망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검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욕망이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우리를 잠에서 깨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욕망을 변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억하는 이상하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꿈의 이야기가 바로 프로이트가 현재몽 (Manifest Content) 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 즉 꿈을 생성한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은 잠재몽 (Latent Content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임무는 이 과정을 역전시켜 현재몽이라는 변장에서 잠재몽으로 나아가는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장은 어떻게 생성될까요? 프로이트가 꿈의 작업, DreamWork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입니다. 꿈의 작업은 여러 도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응축, 컨덴세이션이 있습니다. 꿈에서 하나의 인물이 어머니, 직장 상사, 배우자 등 여러 사람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전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감정, 예를 들어 아버지에 대한 증오, 이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대상, 예를 들어 모르는 동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자유연상과 함께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지도화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론을 발전시키는 동안 자신을 악명 높게 만들고 그의 작업에서 중심이 될 주제인 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동 성교기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성인의 생식기 성교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교를 쾌락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쾌락지향적인 근본적인 정신 에너지인 리비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단순히 초점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리성적 발달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리비도가 단계별로 다른 성감대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구강기, 빨기에서 오는 쾌락. 다음으로 항문기, 괄약근 조절의 쾌락과 갈등. 그리고 남근기, 생식기의 발견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만약 아이가 이 단계들 중 하나에서 너무 많은 좌절이나 너무 많은 만족을 경험하면 고착, 픽세이션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리비도의 일부가 그 단계에 고착되어 남아있게 되고 그의 성격은 그러한 갈등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존적인 구강기적 성격이나 강박적이고 통제적인 학문기적 성격처럼 말이죠. 프로이트가 자신의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개념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위치시킨 시기는 바로 남근기 대략 3세에서 6세 사이입니다. 소포클레스의 그리스 비극, 즉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프로이트는 이것이 보편적인 드라마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설명하면 나만은 어머니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아버지를 어머니의 애정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안, 즉 것의 콤플렉스를 유발하는데 더 강력한 아버지가 자신을 벌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사랑, 증오, 욕망, 두려움의 혼합이며 이 모든 것이 아동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콤플렉스의 건강한 해결은 아이가 마침내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경쟁하는 대신 그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죠.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 아이는 아버지의 권위와 도덕성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도덕적 양심이 형성되는 무대입니다. 프로이트는 소녀들을 위한 평행 콤플렉스인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제안했지만 이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의 작업에서 가장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빙산 모델, 의식, 전의식, 무의식은 수십 년 동안 프로이트에게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병사들의 반복 강박, 악몽 속에서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는 자신의 지도가 불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공격성이었습니다. 1920년에 그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를 출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근본적인 충동을 제안했습니다. 에로스, 즉 생명 충동은 리비도를 포함하며 창조하고 결합하고 건설하려 합니다. 그리고 타나토스, 즉 죽음 충동은 파괴, 공격, 그리고 비존재의 평온함, 즉 무기물 상태로의 회귀 경향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충동 이론은 마음의 새로운 지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1923년에 프로이트는 제2 지형학 세컨드 토포그래피인 구조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모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종종 오해하는 유명한 3인조, 즉 이드, 자아, 초자아입니다. 가장 근원부터 시작해봅시다. 이드 또는 라틴어로 아이들입니다. 이드는 우리 마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며 순수한 충동,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용광로입니다.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무의식적입니다. 논리도 도덕도 시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의 법칙, 쾌락 원칙에만 복종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요? 프로이트는 그것을 혼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인 정신 에너지입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순수한 이드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을 때까지 웁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욕망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드 혼자서는 현실과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 이드의 일부가 변형되어 자아 또는 이고가 됩니다. 이드가 야생마라면 자아는 기수입니다. 자아는 현실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부분입니다. 그 역할은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격의 집행자이며 결정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자아는 이드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지만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장기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아는 기다려, 계획해,
결과를 생각해 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자아는 대부분 의식적이지만 전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아니라 일종의 관리자입니다. 그러나 자아는 이드 야생마와 현실 길만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에게는 세 번째 주인이 있는데 바로 어깨 위의 엄격한 비판자입니다. 그것이 초자아 또는 슈퍼에고입니다.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부분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결로부터 형성됩니다. 초자아는 부모와 사회의 도덕적 규범, 금지사항, 그리고 이상을 내면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양심입니다. 초자아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벌을 주는 양심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자아 이상입니다. 자, 불쌍한 자아를 상상해 보세요. 프로이트는 자아가 세 명의 엄격한 주인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드, 지금 당장 쾌락을 줘. 초자아 안 돼. 그건 틀렸어. 완벽해야 해. 그리고 현실, 그렇게 할 수 없어. 위험하거나 불가능해. 을 모두 만족시키려 애씁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통제불능이 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프로이트에게 불안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압도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는 비명입니다. 현실적 불안, 세상에 대한 두려움, 신경증적 불안, 이드가 통제불능이 될까봐 두려움, 그리고 도덕적 불안, 초자아의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는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까요? 여기서 프로이트의 가장 유용하고 지속적인 개념 중 하나인 방어 기제가 등장합니다. 그것들은 자아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무의식적인 전략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퓨즈와 같아서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어 기제,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은 억압입니다. 단순히 위협적인 생각이나 욕망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 denial은 명백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식이죠. 투사, 프로젝션도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 나는 상사를 싫어해 을 인정하는 대신 자아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내 상사가 나를 싫어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견딜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서 놀랍도록 흔한 기제입니다. 전치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있습니다. 상사 권위적인 인물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개를 발로 찹니다. 감정은 같지만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전이됩니다. 매우 비효과적인 전략이죠. 합리화, rationalization은 지적인 방어입니다. 실제로는 이드에 의해 충동된 행동에 대해 논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어 라고 말하는 대신 교수님이 나를 싫어해서 시험에 떨어졌어 라고 말하는 식이죠. 그것은 자기 정당화의 기술입니다. 반동 형성, reaction formation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억압된 욕망과 정확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억압된 동성애적 충동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 혐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충동을 가진 사람이 지나치게 친절하고 굴종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경직된 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성숙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기제인 승화, sublimation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아는 이드의 충동을 차단하거나 전환시키지 않고 그것을 변형시킵니다. 원시적인 성적 또는 공격적인 에너지를 예술, 과학, 스포츠 또는 지적 작업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창조적인 목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프로이트에게 문명 그 자체는 승화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예술작품, 대성당, 과학적 발견들을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순전히 성적인 목적에서 벗어난 리비도입니다. 그것은 충동의 납을 문화의 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모델, 이드, 자아, 초자아, 그리고 방어기제를 통해 프로이트는 자신의 최종 이론을 완성합니다. 신경증, 즉 정신질환은 잘못 관리된 정신적 갈등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요구하는 이드, 지나치게 처벌적인 초자아 또는 너무 경직된 방어기제에 압도된 약한 자아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다시 치료로 이끌어줍니다. 정신분석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히스테리가 회상으로 고통받는 것이었다면 치료법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목표는 자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분석가가 자유연상을 들으면서 하는 일은 패턴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아기의 갈등,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이 환자의 성인 생활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봅니다. 그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해석을 제공합니다. 해석은 현재의 증상, 직장에서의 나의 불안을 방어 항상 상사 탓을 한다 와 무의식적 기원, 아버지와의 미해결된 갈등과 연결합니다. 그것은 느리고 정교화하는 작업으로 환자는 이러한 연결을 계속해서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전이, 트랜스퍼런스입니다. 프로이트는 필연적으로 환자가 어린 시절의 핵심 인물,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반응했던 방식과 똑같이 분석객의 감정을 느끼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유학이 드라마를 분석객에 투사합니다. 분석가는 환자의 사랑, 증오, 경쟁심 또는 의존성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순금과 같습니다. 이제 갈등은 모호한 기억이 아니라 상담실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는 반응하지 않고 전이를 분석하며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패턴을 보여줍니다. 전이를 분석함으로써 환자는 마침내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최종 목표는 깊이 인간주의적이었고 계몽주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문구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이드가 있던 곳에 자아가 있으리라. 맹목적인 충동이 지배했던 곳에 이성과 자기 인식이 지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프로이트는 진공 상태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동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비엔나이 정신분석학 서클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는 독단적인 인물이었고 곧 분열과 이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분열은 알프레드 아들러와 칼 융과의 것이었습니다. 아들러는 선교에 대한 절대적인 강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근본적인 충동은 리비도가 아니라 유아기의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비롯되는 권력에 대한 갈망 또는 지배 의지였습니다. 훨씬 더 사회적인 심리학이었죠. 프로이트가 자신의 황태자로 여겼던 칼 융은 훨씬 더 깊은 단절을 겪었습니다. 융은 무의식을 받아들였지만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너무 개인적이고 부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융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원형, 그림자, 아니마, 현자 등의 저장고인 집단 무의식을 제안했고 이는 신화와 종교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들은 여러 심층 심리학 학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을 넘어서 프로이트의 작업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맹렬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비판은 과학 철학자 칼 포퍼의 것으로 그는 1950년대에 파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포퍼는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려면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예측을 해야 하는데 그 예측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 이론은 이 사과를 놓으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만약 사과가 떠오른다면 그 이론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포퍼는 정신분석학의 문제는 그것이 반증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폐쇄적인 시스템입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강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승화입니다. 만약 아이를 강에 밀어 넣는다면 그것은 억압된 죽음 충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억압입니다. 이론에 반대될 수 있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포퍼에게 이것은 프로이트가 무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현대의 신화, 즉 해석의 틀에 더 가깝고 생물학보다는 철학이나 문학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까지 정신분석학을 따라다니고 있으며 행동주의와 신경과학이 지배하는 대학 심리학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또 다른 비판의 물결은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나왔습니다. 시몬드 보부아르나 케이트 밀레트 같은 사상가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인간 마음의 보편적인 지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부르주아 비엔나 마음의 지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깊이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페니스 브로움, 여성 발달이 남근의 부족에 의해 정의된다는 생각과 같은 개념들은 가부장제의 합리화로 여겨졌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프로이트가 생물학적 드라마,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열등하다로 해석한 것이 실제로는 사회적 드라마, 사회가 여성을 억압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 자신도 말년에 자신의 당혹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문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30년간의 여성 정신 연구에도 불구하고 결코 답할 수 없었고, 나 역시 아직 답하지 못한 큰 질문은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다. 그의 비판자들에게는 답이 간단했습니다. 당신에게 정의되지 않는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효과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길고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매우 비싼 치료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CBT와 같은 더 현대적인 치료법은 공포증이나 경미한 우울증과 같은 특정 증상에 대해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생물학적 정신의학, 정신문제가 화학적 불균형이라는 생각의 부상과 1980년대와 90년대의 프로작과 같은 약물 개발로 많은 이들이 프로이트는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지적 공룡이자 유물로 전락했지만 현대과학에 의해 극복되었다고 말이죠. 프로이트 자신은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을 때인 1938년에 비엔나에서 도피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아이러니는 끔찍합니다. 마음을 억압해서 해방시키려 했던 운동이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 박해받았습니다. 그는 1939년 그가 설명하려 했던 광기에 세상이 빠져들던 바로 그 시기에 런던에서 망명 생활 중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그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프로이트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단지 박물관의 전시품일 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산은 너무나도 깊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20세기 문화에 대한 그의 영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예술은 프로이트적 무의식을 직접적으로 그리려는 시도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스펠바운더로부터 데이비드 린치나 인셉션 같은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화는 꿈, 억압된 트라우마, 숨겨진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현대문학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전의식의 흐름을 포착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 언어는 프로이트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실수 행위나 프로이트적 실언에 대해 말할 때, 누군가 억압되어 있다고 말할 때, 고착되어 있다고 말할 때, 또는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프로이트를 반박하는 것처럼 보였던 현대 신경과학도 그의 아이디어의 메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솔름스와 같은 연구자들은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fMRI를 사용하여 꿈을 연구했으며 실제로 논리와 검열과 관련된 뇌 부분이 수면 중에 꺼지고 감정과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 켜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프로이트가 예측했던 바와 같습니다. 우리 정신생활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이라는 생각은 오늘날 인지심리학의 한 기둥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린 지 몇 초 후에야 그것을 의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아는 자신의 성안의 왕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소식을 가장 늦게 접하는 대변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통한 치유는 현대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형태의 정신치료의 기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명확히 표현하고 공감하는 증인과 함께 우리의 괴로움에 대한 일관된 이야기를 구축하는 것이 치유적이라는 생각은 안나 오와 프로이트의 선물입니다. 결국 프로이트의 유산은 일련의 답변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들의 집합입니다. 아마도 정신분석학은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 아니라 해석학, 즉 해석의 예술일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의 확신을 의심하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의 삶을 행간에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꿈, 우리의 실수, 우리의 농담, 그리고 우리의 증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광대하고 어둡고 두려운 복잡성을 탐험할 언어를 주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나눠야 할 대화입니다. 욕망, 권력, 도덕, 그리고 문명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덱에 대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지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탐험할 용기가 있을까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대한 이 심도 깊은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밀도 높은 여정이었지만 부디 여러분께 깨달음을 주었고 자신의 마음과 우리를 둘러싼 문화에 대해 생각할 새로운 도구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사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신분석학의 복잡성을 탐험한 이번 여정이 흥미로웠고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를 계속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프로이트의 아이디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가장 반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지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거의 유물일까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명하는지 읽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함께 해체해야 할 더 많은 사상가들과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하고 계속 탐구하세요. 다음 지적 여정에서 만나요.